정부가 파주 김포 내 돼지를 전량숨에 도축하는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로써 이 지역 내 사육 돼지는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유력한 감염 경로로 북한과 비무장 지대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북한 평안남도에서 수의 방역 담당 공무원으로 10년간 근무하시다 귀순한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위원을 잠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화도 내 돼지 사육 돼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파주 김포 돼지까지 살처분 결정이 났는데요. 우리 정부 방역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방식에 의하면 너무 이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동 대응도 이제 그만하면 괜찮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이제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초동 대응을 잘하는 것 뿐만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네.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네. 이제 한 2주 정도 좀 더 이제 잘하면 네. 경기도 쪽에서 이제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제 기대도 가져봅니다. 근데 어제였죠. DMZ 내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미 올해 5월 조 의원님께서 북측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고 보시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이번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감염 경로가 북측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까지도 이제 과학적인 감염 경로가 이제 확진이 되지 않았지만 네. 현재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발병되는 특징으로 봤을 때, 네. 군사분 개선 지역에서 지금 다 그쪽에 이제 농가들이 집중 배치되어 있고요. 특히, 네.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강하천 주변에 있어요. 강하천 주변이요? 네. 네. 북한에서 내려오는 하류 쪽에 이제 다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목장들이.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이제 감염 경로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타진해 봐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발생이 된 농가들의 특징이 또 방역 네. 규정을 잘 지키고 있어요. 네. 네.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북한에서 내려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이제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GOP에는 완전 철책으로 돼 있어서 육지 동물들이 내려올 수가 없다. 100% 차단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멧돼지가 철책을 뚫고 감염원으로 옮겼을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멧돼지가 뚫었다 안 뚫었다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현재지 한 마리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이제 발병이 확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얘가 살아있는 한, 또 얘하고 같이 접촉했던 애들이 있는 한, DMZ 지역에서 있는 야생동물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철책선이 든든하기 때문에 네. 100% 장담하기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얘네하고 접촉하는 게 꼭 멧돼지만이 아니고 네. 쥐도 있고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에 대비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지 멧돼지 안 내려온다고 손 놓고 앉아 있으면 지금과 같은 후과가 이제 철회되는 것이죠. 예. 북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일어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살처분을 하나요, 북한에서도? 북한은 살처분을 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으로는 네.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살처분을 한 사례가 없고요. 예.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정확합니다. 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번에 발병을 하면서 국가가 이제 비상 수의방역위원회라는 걸 이제 작동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상설기관은 아니고, 네. 위험한 전염병이 됐을 때만 이제 발생하는 이런 기관인데 작동이 됐고, 그 다음에 시장과 도로, 이런 데서 이제 차단도 하고, 통제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다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전국에 지금 다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국회 정보위에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특히
예. 그 개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마리 두 마리씩 키우는 돼지가 전체 북한 사육 투수의 한 60%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사육되는 돼지들이 다 죽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북한은 그 축산물이 개인이 아닌 국가관리 시스템 아닌가요? 축산물이 국가관리가 하는 것도 있고 국가관리가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다 국가가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돼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축에서 소만 국가소유입니다. 소만 국가소유. 예. 그러니까 돼지도 국가소유가 있기는 하는데 네. 개인들이 20마리 기르던 100마리 기르던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소유 관계에서 제한이 이제 되는 규정이 없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개인들이 키우는 돼지들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예, 이것들은 이제 방역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고 도축 제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잡아요. 집에서도 잡고 뭐 강에서도 잡고 우물에서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전국의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전국으로 확산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심각하네요. 북한에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한 전국적인 그 돼지들이 살처분도 안 된 상태에서 확산이 됐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네요. 네, 굉장히 심각하고요. 예. 이게 이제 북한에 토착화되면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토착화되어 있으면 군사분 개선 남쪽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들은 항시적인 긴장 상태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언제 또 이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병되고 계속적으로 발병되면 우리나라에서 뭐 남북한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에서 돼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그죠. 예. 계속 이제 외국에서 사 먹을 수도 없고 예. 중국이 지금 발병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서 계속 사 먹으면 우리한테 차려지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남북한이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예. 협력을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고 방역하고 이제 한반도 축산 안보라는 관점에서 조건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도 좀 이 문제만큼에서는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내려놓고 좀 이제 협력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얘기를 좀 해봅시다. 검찰이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정경심 교수는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총장은 공개 소환 간행을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수사 쟁점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네, 조 장관 동생 얘기부터 해볼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어떤 혐의인가요? 네, 사실 갑작스러운 좀 수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특수 2부에서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혐의는 특경법 위반, 이 배임과 관련된 부분, 배임 수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인데요. 이 배임과 관련되어서는 조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이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문제가 된 그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이 공사대금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웅동학원이 사실은 채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법원에서 다퉈가지고 변론을 해가지고 채권이 허위 채권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변론을 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 채권과 관련된 부분을 확보했다. 그래서 사실상 위장소송, 일명 위장소송을 벌였다라는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장 발부를 할 때에 일단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상당 정도로 소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저희가 생각하면 실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구속영장 발부되는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위험을 보는 겁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겠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굉장히 좀 죄질이 무거운 형량으로 평가된 이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그래서 네. 이 금액 자체가 네. 100억 원 허위 채권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그럴 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 소송 사기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위장 소송이다라고 보려고 한다면 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운동학원의 사무국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사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의사결정을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럼 이 오래된 사건을 과연 검찰이 무슨 수로 증명을 했을지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범죄 소명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네네. 그 소송 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속영장에 적시된 그 혐의는 아닌 거죠? 아니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은 부분. 그 배임으로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소송 사기인 거고 네. 여기서는 특정 경제법 위반으로 해서 배임 수재로 된 겁니다. 배임과 배임 수재. 그 배임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단 자체가 소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허위 채권이다라고 이런 부분까지 지금 뭐 공소 제기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장 혐의로 기재된 건 아니죠.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해서 네. 운동학원의 공사 대금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소송 사기가 포함이 됐다. 네,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됐다. 소송 사기의 어떤 일종인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죄명은 네. 적용 법조는 배임과 배임 수재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소송 사기는 347조잖아요. 소송 사기라고 하는 건 없고 그냥 네. 사기는 있죠. 사기죄에 소송 사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사기죄 적용 법조가 네. 형법인데 네. 그 부분은 아니지만 특경법 위반 배임으로 네. 기소가 지금 영장 청구됐다. 그러면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건강상의 문제로 첫 소환이 예상보다 일찍 끝났어요. 지금 검찰이 어떤 걸 고민 중에 있나요? 검찰에서는 지금 이 수사는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수사와 다르게 수사를 하면 할수록 이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 또 검찰권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절제된 수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사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공통된 인식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2달 넘게 되고 있고 또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너무 지나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할수록 또 일종의 또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도 뭐 조국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대한 어떤 개혁을 주문하고 대통령도 검찰총장에게 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보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둘씩 검찰이 검찰 개혁안을 조금 내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침 오늘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 자체 방안으로 공개 소환 전면 폐지를 내렸어요. 이거 정경심 교수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 또 피의자의 인권을 또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이번에 처음 문제됐었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피의자 소환과 관련되어서 공개 소환되는데 네. 사실은 공개 소환될 때는 거의 뭐 유죄가 확실한 것처럼 플래시가 파파파파박 막 터지는데 실제로 나중에 법원에 가면 그 처음에 소환되어서 조사받을 때 범죄는 대부분 무죄인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피의자의 좀 인권을 좀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오래 계속되어 왔고요. 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가 있었는데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단 내리지 못했는데 국민들이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검찰 개혁하라라고 하면서 수백만이 검찰청 앞에서 촛불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검찰을 개혁하라는 명령에 대한 이 검찰의 답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개 소환으로 불렀는데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개가 원칙적으로는 피의자의 인권 보장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직접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듣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쟁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첫 번째는 동양대학교 표창장과 관련되어서 실제 위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동양대학교 표창장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기소 후에는 주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아마 확인을 하는 아니에요. 차원에서 기소 후 조사를 하면은 이거는 위법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을 네.
이제 제한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뭐 증거 압수수색이라든가 소환 조사라든가 아니면 또 재판장에 출석할 증인을 부르지는 않긴 하지만 지금 검찰에서는 해당 부분을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 그 부분을 뭐 물어봤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코링크피 운용사와 관련된 코링크피를 사실 이게 실제 소유한 것 아니냐라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를 통해서 소유했는지 여부 네. 이거 하나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경심 교수가 만약 여기에 대해서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도하진 않았다라고 한다면 관여하거나 알았거나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범죄 사실에 공범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표창장 관련해서 그 지난번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실로 조사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소 제기 후 수사가 아니라 새로운 사실관계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보면은 근데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 공소장 변경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10월 18일 날 첫 기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네. 되는데요. 그날 아마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 변경할 때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기존에 제출된 공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네. 육하 원칙에 따라서 네.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네. 변한다고 조금 바꾼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정은 가능하지만 네. 전체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정도의 공소장 변경은 허가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부분으로 공소장이 먼저 제출됐는데 나중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힌 내용 중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사문서를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시점도 1년 뒤로 좀 다르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사문서 위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위조를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방법도 처음에 제출한 거는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는 스캔해가지고 그거를 전자적으로 파일을 잘라가지고 뭐 포토샵 같은 작업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과연 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공소사실 동일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제 판례를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강간하면서 이제 살인하려고 죽였는데 살인의 의도로 목을 졸랐는데 죽진 않았어요. 그럼 살인 미수냐 아니면은 강간 상해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장소 방법 목을 조른 거 방법 다 똑같아요. 다만 법 적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미수로 적용할 것인지 강간 상해로 적용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법 적용만 달리 하는 게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되면서 적용 법조만 바뀌니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이런 경우죠. 네,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이제 적용법조 문제라기보다는 공소사실이 있는데 공소사실의 내용이 살짝 변경되는 경우. 그게 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일시를 변경하면은 아예 알리바이를 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가능한데 그렇죠. 같은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일시를 변경하면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소를 만약에 2012년 9월 6일로 공소장을 기재해서 제기해놓고 방어를 하려고 그날 알리바이를 다 완벽하게 24시간 될 수가 있었는데 날짜를 바꿔버리면은 그 피고인은 계속 공소 사실 변경될 때마다 계속 알리바이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서기호 변호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냥 바뀌기 전 사실과 바뀐 후의 사실을 같은 사실로 볼 수 있을지 여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날짜가 바뀌면 안 된다.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날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건에서는 특정이 된 날짜가 있잖아요. 같은 사건인지라고 네. 볼 수 있을 만한 정도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판례는 그렇지 않아요. 네. 판례는 공소장 아니요, 변경의 날짜 한계로 바뀐다,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요. 네. 날짜를 바꿨다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날짜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것만에 의해서 범죄 사실 특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같은 사실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날짜 변경되었다라고 해서 안 된다, 된다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변경이 되면은 공소장 변경은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네, 피고인의 네. 방어권이 네.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동양대 표창장이 원본 파일이다, 이걸 직인을 찍었다, 뭐 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그 위임 여부가 핵심 아닌가요?
위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했잖아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위조의 방법도 물론 뭐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네. 사문서 위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를 행사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건데 권한이 없는 자가 네. 이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위조가 성립되기 때문에 실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좀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이 혐의점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보면 이 허가를 받지 않아 가지고 동양대 총장이 모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뭐 일련 번호가 뭐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반박되는 여러 가지 반론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해 총장이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네. 실제 정결 처리로 많이 처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일련 번호와 다른 표창장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실제 봉사활동을 했는지 여부 그것도 중요할 거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네. 이 동양대학교 총장 직인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관행적으로 사실은 그냥 막 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 좀 수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일 처음에 청문회 당시에 공개됐던 문자가 있었는데 그 위임해줬던 거 기억나시지 않느냐 이런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임 여부에 대해서만 만약에 위임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위조, 방식 이런 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위임해줬다라고 하면 갖다 찍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최성해 총장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의 업무를 총장이 사실은 일일이 하나하나 위임해준다 이거 안 하잖아요. 네. 사실은 총무과나 이런 어떤 그 대학의 행정처에서 할 건데 그 직인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이런 것들은 전결 처리해가지고 해줬습니다라는 그 최성해 총장 그 동양대학교 직원의 그런 어떤 진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조국 장관 딸 조민 씨가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어떠셨나요? 굉장히 좀 담대하고 정말 당당하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굉장히 좀 대단하다라고 느꼈고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태도로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지를 좀 들으면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민 양의 말에서 신뢰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진실은 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청취자 댓글 중에 두 분이 왜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들은 말을 할 때 원래 이렇게 서로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법정에서도 좀 치열하게 합니다. 원래 토론합니다. 네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될까요? 아직 뭐 수사도 안 됐는지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 검찰이 이게 굉장히 좀 정치적인 수사였다라는 의심을 좀 지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대대적인 수사를 해놓고 성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어마어마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만약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되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짧게 조국 장관은 소환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범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소환을 하는 것은 전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